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구속됐었죠. 오늘 오전에 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김근식은 해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근식 15년 복역 후에 지난 10월에 출소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에 16년 전에 인천의 장기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되면서 재수감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재판이 있었잖아요.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2006년이죠. 9월 18일경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산 초등학생을 이제 협박해서 강제추행을 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이고요. 네. 일단 출소 하루 앞두고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첫 공판이 있었는데 첫 공판에는 이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일부 공소 사실 중에 흉기로 협박하면서 흉기로 죽이겠다라는 말은 하진 않았고, 다만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협박만 있었다, 일부 부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강제추행 사건 이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랑 쌍방폭행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도소 수감 중에 서로 이제 폭력 사건이 있어서 이 부분도 기소가 됐었는데 네.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김근식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을 했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또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화학적 거세잖아요.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전제해서 지금 전문가에 대한 감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화학적 거세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재범에 대한 우려가 강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기일을 추정해서 좀 연기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김근식 같은 경우는 교도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치료나 치료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재범 우려가 있다라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네. 됐었기 때문에 혹여 재범에 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복역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게 필요하다라는 한목적성은 있거든요. 네. 다만 이 치료에 대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김근식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재판을 받았을 때는 없었던 법령이고 사후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인이 동의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동의에 앞서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소 직전에는 이 김근식이 화학적 거세와 관련을 해서 강제 집행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알려지면서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감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화학적 거세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사법부에서는 그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전문가가 그렇게 의견을 낸다라고 한다면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요. 김근식 본인도 이것을 극구 부인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법원에서 이제 양형을 받아야 되는데 강제추행에 대한 양형은 초범이거나 사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거든요. 네. 근데 워낙 김근식은 동종 전과가 많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다시 기소된 사건을 보면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폭력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사건으로 같이 기소가 됐고, 심지어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양형 기준을 상회해서 굉장히 강력한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런 약물 치료도 동의해서 재범 우려를 낮추고 치료를 받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비치면 양형에 도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 결과 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김근식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도 재범을 완전히 낮춰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네.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복역하면서 받는 치료의 종류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첫 재판이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년 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 처벌에 대해서 형량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미성년자 성폭력 같은 경우는 법정
법정형상 최대 15년, 그러니까 유기징역 상한까지는 가능하지만 네.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보통 4년에서 6년 이렇게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 양형 기준을 상회할 만큼의 재범 위헌성이 가능하고 특히 동종전과가 굉장히 많았고 네. 심지어 출소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위헌성을 발휘할 인물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내릴 수 있는 최대형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 출소 이후에 이 사람으로 인해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이 야기되거나 또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거센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양형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와 관련해서 육군에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반 사망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군 복무를 했을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 순직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죠.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했을 때 이제 분류를 전사, 순직, 일반 사망으로 둘 수 있습니다. 전사는 뭐 전쟁 중에 참여해서 사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직은 공무상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하다가 군인이 사망했을 때 순직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망은 이런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이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행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망한 경우에 일반 사망으로 분류되는 것인데 일단 변희수 측 특히 이제 군 사망규명위원회 측에서는 이 군인이 어떤 공무 수행 중에 부당한 전역 처분을 받고 그 때문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공무상 인과관계,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인과관계에 있는 사망이다라고 해서 순직에 처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런 요청을 했었던 사건인데요. 네. 결국은 일반 사망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일반 사망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를 일반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군인의 신분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는 인정을 했지만 이 실제로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서 변희수 하사가 본인이 의지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순직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최종적인 건 아니고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일반 사망인지 아니면 순직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당초에 변하사의 사망 시점을 두고도 군 복무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쟁점이 좀 일었습니다. 순직은 인정하진 않았지만 일반 사망으로 분류를 했다는 건 군인 신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사법상 일반 사망으로 분류된 것이고요. 네. 쟁점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 사망했느냐, 3월 3일 날 사망했느냐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강제 전역 이후에 그 처분이 적합하고 도달했고 처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이제 죽음을 민간인 신분에서의 죽음인데 현재는 이 변희수 하사의 사망 시점이 군 신분을 가졌을 때 사망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군 복무 중에 일어난 사망이다까지는 인정이 됐다. 다만 순직으로 평가되지 못했고 이 순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희수 하사 측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심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사망규명위에서는 변하사의 사망 원인을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봤는데 이제 군 쪽에서는 그걸 인정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트랜스젠더라든가 이 성 전환 문제로 이런 전역 처분이라든가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군 사망규명위에서는 이렇게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 부검이라든가 생전에 썼던 메모라든가 그 당시에 사망에 이르기 전에 심리 상태를 비춰봤을 때 이 전역 처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고 그것이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군인들이 자살했을 때 예전에는 순직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나 회피하기 어려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군대 내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경우에는 순직 처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본인이 어떤 성 정체성이나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군대에서 부당한 어떤 처분을 내린 거라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은 순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이제 사망규명위원회 주장이고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이런 사안의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일단 유가족 측에서도 국방부 상대로 재심사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유가족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게 회피할 수 없는 군대라는 어떤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 강제 전역 처분이 육군에서는 굉장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위법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명령을 했다라는 점이 쟁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부당한 처분을 못 이겨서 죽음에 네. 이르게 됐다라고 한다면 순직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지만 외국 사례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인권적인 측면에서 상급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채팅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현역 육군 장교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2019년부터 발생한 사건이고요. 무려 100명에 대한 범행이 파악이 됐다라는 건데 이 100명도 확인된 것만 100명이고 네. 본인이 이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는 개인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고 나서 이제 외장하드나 일부 확보된 증거에서 파악된 피해자만 100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많은 성착취 범행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범행은 주로 이제 채팅 앱을 통해서 청소년들, 특히 미성년자들,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뭐 돈을 주거나 호감을 주는 행동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러고 이제 호감을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네. 길들이기를 한 이후에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받고요. 나아가서 착취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성범죄를 하기도 했고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행동도 해서 뭐 갖가지 수단으로 이제 동영상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요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발견된 이 착취물만 숫자가 1000여 개라고 네.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선 이 현역 육군 장교는 구속이 된 상태고요. 이 사건이 군인범죄수사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첫 구속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군인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인 게 뭐냐면 네. 우리가 과거에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군대 내에서 군인 사건, 특히 가해자 피해자가 군인이거나 가해자가 군인인 사건을 군대 내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조금 더 폐쇄적이고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으로 입대 전에 발생한 범죄이거나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군대 내가 아니라 일반 법정과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기로 해서 PF를 만들어서 전국에 몇 개의 이제 수사기관이 이런 군인 범죄 수사들을 창설하고 나서 첫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피해자 보호에 철저하고 일반 사건들처럼 군인이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면제를 해주거나 감형을 해주기보다는 철저하게 양형 기준에 맞게 이제 성범죄를 처벌하겠다 이런 이제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사기관이 이제 창설 이후에 첫 구속 사건이라는 네. 데 의미가 있고요. 민간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기존의 성범죄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 민간 경찰이랑 같이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예를 들면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뭐 이렇게 국방령에 훼손이 있다, 그리고 네. 군인으로서 조직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일반 양형 기준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용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지금 경찰이 압수한 것만 봐도 착취물이 1000여 개가 발견이 됐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사실은 과거의 엠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렀죠. 네. 그와 유사한데 신분은 이제 군인이 했다라는 점에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상당한 사명감과 국방 안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 네.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건이고 이미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요. 네. 최대 법정형까지는 무기징역형도 가능하다. 그리고 엠번방 사건에서 보지만 15년, 25년형 이상의 중형도 가능한 사건이다. 다만 이제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 중에 이제 성범죄 강간, 의제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분도 그렇지만 피해자가 워낙 많고 그리고 장기간 오랫동안 했고 성착취물을 또 보관하면서 이걸 어디에 이제 활용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나아가서는 본인에 대한 육군 장교에 대한 신분도 박탈될 가능성, 중징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네, 군인
중형범죄 수사대 창설 이후에 처음으로 구속된 사건이니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은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보니까 공범으로 다른 재벌 자제들도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남양유업 손자 하면 뭐 다른 분 네. 생각나실 수 있는데 같은 사람 아니고요. 다른 손자입니다. 네. 일단 홍모 씨 40살이고요. 창업주의 손자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마약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마약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고요. 나눠준 사람들에겐 일부 이제 대기업 자제들이나 재벌 자제들도 이제 무더기로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 한 10명 정도 이제 특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재벌 2세, 3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약 사건으로 연루돼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마약 투약하고 공급한 혐의, 상습적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네. 공범으로 지적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거다 하면서 수사막을 넓히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법 처리 규모가 2자릿수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파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받은 사람들은 혼자 하기보다는 그룹으로 여러 명이서 같이 즐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마약이라는 게 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차례 다양한 사람들이 공범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대마초나 뭐 여러 가지 마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갖은 여러 가지 기업 자제분들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공범을 이제 자백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촌이다.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수사 진행 과정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재벌 3세들이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이나 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뉴스로 자꾸 거론되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